오늘은 이정인 대표님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네, 이정인 대표님 모셨고 그리고 최무영 서울대학교 물리천체학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분 굉장하신 분이세요. 네, 저희 저탐사에 나와주셔가지고 예, 오늘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해주실 건가요? 네, 뭐 노력하겠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무영입니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에 지난 봄까지 재직하다가 사실은 여름부터 네. 퇴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예, 그동안의 핵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핵이란 것이 진짜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원자력 발전소와 그에 대한 어떤 방사능에 의한 문제점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진짜 전문가입니다. 우리 최무영 교수님 모시고 진짜 핵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는 아주 흥미로운 시간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간단하게 말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문제점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핵 발전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계속 얘기를 해왔다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 현상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기초 이론들을 좀 아주 고급지게 배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일단 그 더 탐사에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뭐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즐겨보는 매일같이 보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몇 번 더 출연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일단은 그 가장 기본적인 과연 에너지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핵 발전에 대해서 뭐 핵에너지 핵 발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주로 과연 도대체 에너지란 것이 무엇인가부터 정말 기초부터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꼭 필요하던 건데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핵 발전소에만 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근원에 해당하는 핵의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교수님 오셔가지고 아주 소상하게 또 쉽게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현대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일상이 바쁘고 그러니까 깊이 있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네. 그러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논리적으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좀 침잠의 생각을 좀 하시면은 뭐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제가 이제 기대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에너지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한 용어죠. 뭐 언론에도 흔히 맨날 나오는 것이 에너지 문제, 뭐 에너지 위기, 뭐 에너지 값이 비싸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과연 에너지라는 것이 정말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사실 에너지라는 개념은 물질하고 직결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처음에 그 물질과 에너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핵에너지와 방사능 문제를 시간이 되는 대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물질과 에너지를 그럼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대에는 이건 이제 약간 사실은 이제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서양 유럽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좀 유럽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현재 와서 형이상학이라 부르는 거죠. 형이상학이라는 이름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번역어긴 합니다만, 그 옆에 보시면은 그리스 알파벳을 썼는데 바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지칭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혹시 이제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뭐 진료와 형상 이런 개념을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만, 진료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그리스 말로는 이제 힐레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마테리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형상이라는 건 에이도스 혹은 이제 포르마라고 하는데 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우리가 보통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보시면은 네 개의 원인이 있어서 뭐 진료인, 형상인, 작용인, 목적인 뭐 이런 말씀을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진료와 형상인데 대개 이제 진료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떤 좀
뭔가 재료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글자 그대로 물질이란 얘기죠. 네, 물질 같은 겁니다. 형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뭘 이제 만드는 빚어내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련해서 가능태라는 거하고 이제 현실태를 구분을 합니다. 가능태는 이제 뭐 디나미스, 영어로 하면 potentiality가 되겠고, 현실태는 이제 원래 라틴어로 에네르게이아, 그 다음에 이제 actuality라서, 가능태는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가능한, 그러니까 잠재적인 걸 말하는 거고, 현실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구현된 걸 의미해서 대개 진료가 가능태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형상은 실제로 어떻게 뭔가 구현이 된 거죠, 형태가. 그래서 그걸 현실태. 이렇게 보통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은, 유럽의 중세라고 하는 건 이른바 스콜라 철학이 가장 대표적으로 있던 이제 사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리스 시대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헤브라이즘, 그러니까 혹은 말하자면 기독교 전통이 합해져서 생긴 거고, 그게 대표적으로 스콜라 철학자로 꼽히는 분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역시 그 물질에 대한 그 생각을 했었지만 이건 이제 뭐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분히 종교적인 거고.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근세로 넘어오면서 철학에서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르네 데카르트가 등장을 하겠고, 이 근세의 사상에. 그리고 물리학에서는 뭐 다 아시다시피 아이작 뉴턴이 등장을 해서 고전역학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발달된 그러한 이론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바로 아이작 뉴턴이고, 그 이론 체계를 우리가 뭐 뉴턴 역학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뭐 고전 역학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거기에 철학적 바탕은 바로 데카르트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물질이라는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제 영어로 이제 매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라는 개념은 이른바 어떤 연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익스텐션. 연장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어떤 그 일정한 모양을 갖고 있고 일정한 부피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뭐 꿰뚫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그런 성질을 우리가 연장이라 부르고, 그런 연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다라고 말한 거죠. 데카르트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비돼서 그러니까 물질과 정신을 대비했었죠. 그래서 정신이라고 하는 건 이른바 사유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 해서 이제 연장과 대비를 시켰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중에 이제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연장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런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이게 기본이 어떤 알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많이 모여서 실제 어떤 물질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질의 양을 우리가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영어로는 mass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현실태적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사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의 관점을 보면 진료와 형상이 합쳐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약간 현실태적인 느낌이 듭니다. 한편은 이제 조금 더 뒤입니다만, 나중에 이제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에너지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다분히 가능태적인 거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하는 건 뭔가 현실태적인 거고, 에너지는 뭔가 가능태적이라는 의미에서 N이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고전 역학 물리학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수님, 요 내용만 보더라도 상당히 함축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물질이 이렇게 다양한 그 오리진을 근원적인 이런 거를 갖고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에너지 형태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요 개념, 에너지 개념은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되게 이제 물리학하면 뭔가 물질이든 에너지든 다 고정된 개념이고, 이건 절대 불변의 어떤 진리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변하면서 당연히 이것도 같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에 보면 고대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학 개념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정의한 게 있고, 그리고 중세에는 토마스 아퀴나스, 뭐 데카르트도 철학자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이게 과학자와 일반 철학자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었던 거죠. 예,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라 구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걸로. 네, 다 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자라고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당연히 이게 자연철학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이지만 네. 그 자연을 다루는 학문 체계를 자연철학이라고 불렀고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연히 자연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데카르트가 우리가 보통 철학자라고 하고 뉴턴은 물리학자라고 하겠지만 네. 지금의 시각이고 당시에는 데카르트와 뉴턴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두 사람 다 철학자이자 뭐 물리학자를 할 수 있는 그 당시 물리학이라는 말이 별로 없었지만 네, 그러니까 구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요즘 얘기하는 물리학이라는 거는 데카르트와 뉴턴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그러니까 이제 굳이 또 말하면 바로 전에 갈릴레이가 역시 이제 좀 중요한 기여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러니까 물리학만 따로 떼낸다고 보면은 뭐 갈릴레이에서 뉴턴으로 왔다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여기 담겨진 그 의미와 개념을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데카르트도 굉장히 중요한 구실을 한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물리학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 네, 그렇죠. 봤을 때, 저 지금 변화하는 과정이 저걸 다루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과정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뉴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과학자로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죠. 인류 지성이 어떻게 발전해 왔나 하는 거를 저 안에서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볼 땐 데카르트는 이제 수학자적인 느낌이 강하고 뉴턴은 이제 물리학자 느낌이 좀 강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그거 꼭 이제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게 뉴턴이 사실은 미적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하는 사람이 수학자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카르트도 물론 수학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실제로. 뭐 그렇지만 또 한 가지 뉴턴은 물리학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렇게 그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신학도 상당히 했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인류가 갖고 있는 지식의 폭이 이렇게 넓거나 깊지 않다 보니까 예. 한 명이 이제 다양하게 섭렵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분화가 되면서 지금 같은 깊은 지식으로 또 온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학문이 이제 좀 깊어지고 전문화되면서 다 갈렸는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게 바로 현대사회죠. 사실은 학문이 전문화되면서 거기 부작용이 현대사회 뭐 대부분 문제가 사실 거기서 나왔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조금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기회가 되면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실은 물리학자긴 하지만 생명이나 사회에도 상당히 많이 그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문학에 제가 이제 굉장히 관심이 있는 이유가 뭐 그것 때문이죠. 하여튼 보니까 좀 다른 얘기네요. 유전공학 쪽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 글도 쓰신 걸 봤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농담이지만 제가 사실은 오래 전이지만 미국 당뇨병 학회 초청 강연도 초청받았습니다. 뉴턴 같으신.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인류가 어떤 식으로 물질을 구분해 왔나, 어떻게 인식을 해 왔나의 과정인데 여기서 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세분화된 지식만을 갖고 그러니까 전문화가 되면서 오히려 이게 융합이 되는 게 약해진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는 게 약해지고 자기 우물만 파고 있는 느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걸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굉장히 조각을 낸 거거든요, 대상을. 네. 근데 대상이 조각 날 수가 없는 전체를 하나의 대상인데 굉장히 조각을 내 보니까 조각을 내면 그 조각 안에 그 한 조각 안에 말하자면 그 갇혀서 네. 뭐 그 사이에 조각마다 조각을 낸 다음에 또 그 조각을 끝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벽을 쌓았기 때문에 네. 거기 하나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격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돼서 그게 상당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혹시 기회가 있으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다른 그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어떤 프로그램 만들어 드려야 되나요? 저는 이제 통합 학문이 굉장히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온갖 문제들, 핵 발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뭐 코비드, 코로나라든가 뭐 올해 나왔던 뭐 인공지능 문제라든가 뭐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하나의 어느 한 전문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실제로 자연과학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 뭐 그런 게 다 걸쳐 있기 때문에 좀 이제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제 철학이랑 과학이랑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영역처럼 너무 생각을 세분화되니까 하니까 그것도 이제 재밌는 얘기신데 나중에 그건 계속 나중에. 이러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에너지는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게 보이게 하지만 이거 전혀 겁먹으실 필요 없고 자, 이제 근대가 오면은 20세기 보통 현대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근대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더니라는 의미를 왜냐하면 현대라고 하면 바로 현재 지금 21세기를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렇게 제가 표현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통 이제 현대 물리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저는 사실 근대 물리학이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봅니다만 어쨌든 되게 이제 20세기의 물리학의 가장 그 토대를 우리가 보통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리고 양자역학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는 그리고 이제 우주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자세한 건 전혀 그 모르셔도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대개 이제 상대성 이론을 우리가 보통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하나는 특수 상대성 이론, 하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인데 잘못 생각하시면 특수는 뭔가 특별하니까 어렵고 일반은 쉽게 생각하시면 모르지만 반대입니다. 특수상승 이론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만 성립하기 때문에 좀 쉽게 만든 거고 일반 상승 이론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성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오해하시기 쉬운데 자 근데 특수상승 이론의 핵심은 뭐 하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랑 본원적으로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정체가 같은 거다. 다만 옷만 다르게 입은 것뿐이다. 그래서 많이 드셔보셨죠? E 이퀄 mc 제곱이라고 하는 거. E가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M이라고 하는 게 질량인데 질량인데 바로 물질을 말하는 거죠. 물질의 양을. C는 여기서 C는 이제 빛의 빠르기를 말합니다. 네. C는 그냥 별게 아니라 그냥 둘 사이의 환산 관계를 말하는 것뿐이고 결국 E는 M과 같다. 즉 에너지와 물질은 같은 거다라는 걸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승 이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핵에너지라는 게 성립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핵발전이니 핵폭탄이 다 사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승 이론에 의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E가 에너지고 M은 질량이니까. 예. 근데 C가 예. 광속인데 저게 초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네. 왜냐하면 그거는 단위가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C를 그렇죠. 우리가 네네네. 뭐 시속으로 하든 초속으로 하든 뭐 그러네요. 뭘로 하든 똑같은 간에 그러면 거네. 예, 똑같습니다. 단위만 달라지는 근데 거죠. 저게 제가 알기로는 광속이 초속 30만 킬로인데 그렇죠. 30만의 제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0, 예, 사실은 이제 표준 단위로 하려고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그 SI, 그 국제 단위라 그래서 네. 미터 퍼 초가 표준 단위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30만이 아니라 30만이 아니네. 30만 곱하기 1000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300만, 3억 미터 퍼 초죠. 물리학 교수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네요. 3 곱하기 10의 8승이니까. 네. 그러니까 3억의 제곱이니까. 3억의 제곱이. 예, 그러니까 900억? 아닌가? 아니죠. 90억인가? 아니, 9억이구나. 죄송합니다. 9억이 아니죠. 네, 아닌가요? 3억의 제곱이니까 헷갈려. 9 곱하기 억의 제곱이니까 네. 억 곱하기 억이죠. 9 곱하기 억 곱하기 억. 그거 뭐지 그러면? 그러니까 용어는 어렵고 네, 어쨌든 네. 뭐 굉장히 크죠. 하여튼 크니까 따라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kg, M이 만일에 1kg이었다. 네. 그러면 그걸 에너지로 환산하면 거기다 1kg에다가 1에다가 9 곱하기 억 곱하기 억을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해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만들면서 빛의 제곱을 곱하는 걸로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게 참 특이해요. 그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조금 공부하시면 알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저런 생각을 딱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된 그 배경을 쭉 따라가 보면 저절로 저런 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사실은 예.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저것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가지만. 네,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지만 네.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게 저게 아주 독특한 그 네, 이게 독특한데 왜냐하면 빛이라는 것이 워낙 독특하거든요. 왜 독특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실 저게 처음 나오게 된 거는 네. 시간이 넘어갈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우리가 저 결국 궁금한 거 다 여쭤볼 거예요. 네, 사실은 이제 네. 이 기준틀의 문제인데 기준틀이란 게 뭘 말하냐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네. 자연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현상을 관측할 거 아닙니까? 네. 관측해서 이제 이게 이런 거다라고 기술을 할 텐데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제가 관측할 수도 있고 최 감독께서 관측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대표님께서 관측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좌표가 다르겠죠. 예, 그러니까 다 관측하는 그 관점이 좀 다를 수 있는 네, 거죠.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 감독이 관측하신 것이 맞고 뭐 저나 이제 리 대표님이 관측하신 거 틀렸냐?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네.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관측해도 다 똑같아야 된다. 네. 라는 것을 전제해서 출발한 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입니다. 사실은 누가 관측해도 똑같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되게 어려워. 제가 여기 가만히 앉아서 관측하나 네. 달리면서 아니면 하나. 달리면서 하나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하나 네.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더 상대성에 의해서 누가 더 우월할 수가 없다.
그거를 전제한 것이 바로 상승 이론이거든요. 그거를 하나 전제하고 네. 또 하나 가정이 뭐냐면 빛이라는 놈은 좀 특이해서 네. 빛의 빠르기는 항상 똑같다. 네. 언제나 그 3억 미터 절대치. 퍼초 네. 혹은 30만 킬로미터 퍼초는 언제나 일정하다. 누가 보나. 그러니까 제가 제도 똑같이 30만 킬로미터 퍼초고 뭐 이 대표님이 제주도 똑같고 뭐 최강님이 제주도 똑같다 네. 이거거든요. 어떻게 내가 움직이면서 제도 똑같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고만 그것만 우리가 만일에 받아들이면 네. 그 두 가지 전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어떤 관측자나 다 동등하다. 누가 더 우월하지 않다.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 그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마찬가지로 누가 보나 빛은 다 똑같이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1초에. 같은 속도로, 네. 그 두 가지만 전제하면은 나머지 모든 상승 이론의 모든 결과가 그야말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틀림없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거거든요. 질량과 에너지 같다는 것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인정하면 받아들입니다. 제가 했지만 이해하고 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네. 사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과정의 수학적인 여러 가지 과정은 사실 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제를 이렇게 전제하면 개념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개념상으로, 예, 네. 그거는 그것만 그걸 아시면 이해한 거죠. 사실은. 결국은 질량은 에너지다. 네, 질량은 에너지입니다. 질량은 그러니까 에너지의 한 형태인 거죠. 에너지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태가 질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사실 이건 이제 역사적인 얘기만 말씀드리려고 한 거라서 자세한 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승이론을 만든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한 여러 해 더 있다가 그러니까 10년 정도 있다가 일반 상승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인데 뭐 자세한 건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의 결과는 뭐냐면 굉장히 희한한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제 있고 물질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힘을 주면 그 힘에 맞춰서 물질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뭐 힘을 주면 거기 맞춰서 가속도가 생겨서 운동이 바뀌고 뭐 이제 그런 걸 기술하는 게 정상인데 일반 상승 이론이라는 건 뭘 말해주고 있냐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움직이는 거는 시공간, 그러니까 물질이 놓여져 있는 이 공간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합친 걸 우리가 보통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시공간이 평평하지를 않고 시공간이 이렇게 좀 굽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공간이 이렇게 평평하면 움직이지 않을 텐데 시공간이 이렇게 이게 굽어져서 경사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경사진 대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중력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것이 옛날 생각은 해가 지구를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구가 해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진 것 대신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만큼이 사실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래서 원운동하는 이유가 지구가 왜 해 주위를 도느냐 하는 이유는 해가 지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중력을 잡아당기기 때문에 돈다. 이것이 전통적인 생각인데 그렇죠. 네. 즉 그것이 뉴턴의 생각인 거죠. 네. 근데 아인슈타인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지구란 놈은 지구에 놓인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이게 굽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굽어진 걸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생각입니다. 일반 상승의 생각이고 그럼 왜 굽었느냐 하는 건 사실은 물론 해가 있기 때문에 네. 해가 있어서 해가 자기의 주위의 공간을 굽게 만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구는 해한테 직접 중력을 받는다고 해석하는 것 대신에 네. 해가 물론 해 때문에 이제 공간이 굽어져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지구는 자기가 놓인 자리에 공간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굽어진 걸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된다. 네. 이래서 이제 말하자면 해주를 결국은 도는 것 같이 된다. 굽어진 공간이 일정하지 않고 움직이면서도 따라가는 건가요? 그럼 공간이? 아니 만일에 해가 일정하게 있다면 그러면 그 공간에 굽어진 것도 그냥 일정에 굽어져 있습니다. 일정에 굽어져 있는데 그 굽어진 공간에서 말하자면 가장 빠른 거리를 가는 겁니다. 빠른 길을 찾아서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보는데 서로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뉴턴의 해석은 뉴턴의 해석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전까지 학교에서 배운 이해하기로는 그런 거죠. 해가 큰 돌멩이다. 돌멩이고 이게 지구가 작은 돌멩이다 하면 여기 고무줄 엮어놓고 뺑뺑 돌리는 건데 그럼 이제 이 고무줄이 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얘가 이제 그 원심력에 의해서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게 서로 균형이 맞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뺑뺑 도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왔잖아요. 네, 그것이 이제 뉴턴의 고정물리학. 생각이죠. 뉴턴의 해석이고 뭐 틀린 게 아닙니다. 그것도 뭐 훌륭한 설명인데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간 건데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예를 들어서 해와 지구 사이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대략 1억 5천만 킬로미터 네. 정도인데 거리가. 근데 그렇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중력이라는 게 영향을 미치는가? 주는 거냐. 이렇게 네. 바로 옆에 있으면 이렇게 미는 네, 건 네. 이해가 가지만 네. 바로 옆에 있는 게 미는 건 이해가 네. 가지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네. 혹은 뭐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 어떻게 중력이라는 걸 주고받을 수 있느냐? 네. 이게 보면 뭐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 당시 생각으로는 이게 먼 거리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네.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게 좀 뭔가 조금 좀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떨떠름하거든요. 명쾌하지 않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걸 주고받아서 어떤 영향이라는 건 되게 이렇게 국소적으로 네. 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뭔가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좀 아무래도 자연스럽지. 네. 엄청나게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걸 바로 주고받는가 그렇죠. 좀 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리도 직선 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게 공간이 휘었다라면 그죠? 직선 거리가 또 안 되잖아요. 아주 뭐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 표면을 생각하시면 지구 표면에서 어느 한 예를 들면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 저기 저 뭐 어디 다른 나라 뭐 유럽의 어디까지 거리를 그냥 뚫고 들어간다고 하면 직선이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게가 안 되니까 사실 표면 따라가면은 그것이 사실 가장 가까운 거리거든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측지선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지오데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 가장 짧은 거리거든요. 네. 이것도 바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공간 자체가 굽었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처럼 그러니까 그 구분 델 따라서 최단 거리를 가는 그것이 바로 지구의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또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더 이제 뭐랄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있어 보이고 제가 이제 그 예전에 봤던 기억으로는 지구에서 관측이 될 수 없는 항성이 네. 맞아요. 보이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 뒤에 있는데 가렸는데 어떻게 보이냐. 태양 그러니까 너머에 이- 있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휘었다. 그러니까 빛이 똑바로 우리가 보려면은 태양을 지나와서 보아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안 보이겠지만 네. 이게 보일 수 있는 이유는 이 공간 자체가 휘었기 때문에 태양 뒤를 이렇게 빛이 지나온다. 이렇게 네. 그 얘기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거의 같은 맥락이죠. 네. 그래 그걸 보통 중력 렌즈라고 부르는데 네네. 뭐 뒤에 혹시 제가 우주 얘기를 언젠가 할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을. 예. 사실 기회가 반드시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승률이 만약에 맞다면 네. 중력파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중력파라는 게 뭐냐면 결국 그러니까 공간이 그러니까 시공간의 출렁이거든요. 출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해가 그대로 있으면 거기는 이제 공간의 구분도 그대로 있지만 네. 만일에 네. 해가 갑자기 없어졌다든가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공간의 구분계가 일정하지 않고 갑자기 변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간의 출렁임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이 출렁해야 되는데 네. 그걸 우리가 중력파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력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중력파라는 게 이제 있어도 너무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검출이 이제 어려운데 그거를 2015년에 네. 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일반 산소를 만든 것이 1915년인데 네. 딱 100년 만에 검출을 해서 그때 엄청나게 떠들썩했고 그 검출한 분들은 다 노벨상을 받았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것이 만족해야 되는 방정식이 지금 저기 혹시 보이시면 저기 이제 쓴 이렇게 식인데 네. 물론 전혀 뭐 황당하게 보실 테고 그게 정상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저런 하여튼 뭐 이상한 방정식으로 써진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사실 읽지도 못하겠네요. 네. 보통 이제 읽을 때는 R 뮤뉴 네. 그리스 문자 이게 저 뮤. 아래 첨자가 있죠. R 뮤뉴 빼기 2분의 1의 R G 뮤뉴 네. 더하기 램다 G 뮤뉴는 이퀄 8파이 G 나누기 C 4제곱의 T 뮤뉴인데 뭔가 말씀만 드리면 네. 저게 R 뮤뉴라고 하는 건 공간이 어떻게 굽었나 하는 거를 주는 겁니다. 네. 그걸 주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다음에 G 뮤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하나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세 개가 합쳐갖고 4차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시간과 공간 관계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저기 램다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상수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원래 아인슈타인이 처음에는 저 램다라는 게 없다고 생각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네. 그걸 괜히 넣었다고 후회한 건데 아, 그게 저구나.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다음에 네. 오른쪽에 가서 이제 캐피털 G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로 뉴턴의 중력 상수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좀 많이 배우셨죠. 뉴턴의 중력 법칙에서 나오는 네. 중력 상수고 분모에 쓰이는 물론 이제 빛의 빠르기 광속. 고 그다음에 거기 T 뮤니라고 한 거는
우주에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물질이나 에너지 같은 게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우주에 물질과 에너지가 같은 거지 않습니까? 물질과 에너지 같은 적절히 있으면 거기에 맞춰져서 그것이 오른쪽이 물질이고 네. 왼쪽에 있는 것이 시공간의 구분. 그러니까 시공간의 구분과하고 물질의 분포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입니다. 저 식이 바로. 그래서 그게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질이 있으면 시공간이 굳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걸 기술해주는 식이 바로 저 식이죠. 그래서 저걸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마당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ield equation, 우리말로는 마당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우주의 마당이다. 이제. 네, 네, 우주가 하나의 알아둔 마당, 척하겠습니다. 중정 네. 마당. 예. 무진장 어려운 시기네요. 네, 이거는 뭐 전혀 아실 필요가 정말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시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역시 상승 이론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출현을 하게 되는데 양자역학도 굉장히 이상한 거죠. 네. 여기서 뭐 양자역학의 상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양자역학의 물질과 관계된 것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양자역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보통 종래에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입자들이 모여 있다고 보통 생각을 했는데 네. 거기다 입자라는 건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원자나 뭐 이런 것들이죠.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모인 것다고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입자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래 입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말하자면 파동 같은 거다라고 해서 입자라는 거하고 파동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면 물결파라든가 뭐 소리 같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종래 입자라고 생각하는 원자나 이런 거는 완전히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양자역학에 따르면 그 둘이 구분될 수 있는 게 좀 아니다. 입자라는 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파동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보통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말이 조금 좀 오해하시기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양자역학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그냥 대충 지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뭐 불확정성 원리라고 해서 저것도 굉장히 좀 오해 소지가 많은 겁니다만 그 뭐 우리가 어떤 입자의 위치와 그 다음에 운동량, 그러니까 입자의 어떤 빠르기, 속도라고 위치하고 완전히 무관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뭐 에너지와 시간이라는 것도 사실은 서로 무관하지 않고 서로 뭔가 이렇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며 그다음에 심지어 가상 입자라고 해서 어떤 입자라는 게 있으면 꼭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질 수도 있고 또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거는 홍길동. 예, 뭐 말하자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 흥미로운 거는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네. 이 옛날 생각은 측정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대상이 있으면 이제 물질이란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하고 네. 이 대상 자체의 상태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대상 자체의 상태가 필연적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측정을 한다는 건 우리가 여기서부터 어떤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인식을 바꾼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여기 존재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네. 이상한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 따지고 보면 그전에는 현실태 가능태 문제가 사실 이게 얽혀 있다는 얘기가 돼서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 측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바뀌게 되니까 이 가능태와 현실태가 아주 엮여져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최근에 그 우주론이 되게 되면 20세기 말 후반부터 우주론에서 보면은 우주라는 게 굉장히 이상한 것이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5%도 안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불과 한 4.9% 정도고. 근데 우리가 물질은 물질인데 우리가 정체를 전혀 모르는 이상한 물질이 27%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70% 가까운 거는 뭐냐? 우리가 정체를 정말 알 수 없는 에너지 같은 건데 정체를 전혀 모르는 에너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둠 에너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것이 한 68%다. 그래서 이것이 합쳐지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에너지 형태일 수도 있고 물질이라는 형태일 수 있는 거죠. 옷을. 네. 그러니까 그걸 합쳐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전체를 100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우리 익숙한 물질은 5%도 채 안 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류의 물질이 한 27%고 나머지 68%는 에너지 형태인데 우리 정체를 전혀 모르는 이상한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저기 나오는 어둠 물질, 어둠 에너지라는 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인간이 것이죠. 이제 관측을 하거나 네. 할 수가 없는. 근데 관측이 안 되는, 아직까지 전체 안 되는. 질량을 우주 전체 질량을 재보면은 뭐가 있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측되는 건 5%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뭐가 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상정해 놓은 게 이제 네, 어둠 그렇습니다. 에너지, 어느 물질이라고 네, 하는 무엇이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는 건 또 이제 뒤에 우주자 말씀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그래서 현대로 보면은
이 물질과 에너지는 본원적으로 같은 거고 사실은 정체는 같은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물질보다 오히려 에너지가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히려 더. 네. 그러니까 물질은 에너지의 한 형태일 뿐이거든요. 네. 에너지가 옷을 특별하게 네, 입은 네. 것뿐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가능태적이라고 된 거죠. 에너지라는 건 더 가능태적이니까 물질이라는 건 에너지가 가능태로서 에너지가 실제로 어떤 구체적 옷을 입어서 물질이 된 것이 현실화 됐다고 하면은 가능태가 좀 더 본원적이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 고대부터 현대까지 넘어온 걸 물질과 에너지 개념의 변천을 보면은 뭐 가능태 현실화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개념 자체가 마구 변하고 그런 거. 앞으로 아마도 앞으로도 바뀔 겁니다. 또 물리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양자역학에서 말씀하시는 걸 뭐 저기 세 줄 쓰셨지만 저 굉장히 복잡한 네, 그렇습니다. 많은 얘기들이 세 줄로 쓰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이런 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물질하고 우리가 에너지하고는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물질 자체가 에너지의 한 형태로 예. 있는 거고 이게 이제 변환도 가능하고 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예, 우리가 그렇습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물질과 에너지는 차이가 없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성론에 따르면 이미 에너지와 물질은 본원적으로 같은 거라는 네, 걸 네. 상대성이라서 얘기를 했는데 양자역학하고 넘어오면 그보다 한 걸음 좀 더 나가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네. 그리고 거기에 그 물질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옛날에 그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확고하지 않다는 거 전혀. 그러니까 그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바꿔야 된다는 거, 그 개념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저기 입자라는 것도 입자의 파동성이라는 게 입자는 우리가 알갱이처럼 그렇죠. 이제 네, 우리가 알갱이 개념을 있다고 갖고 하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파보니까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이다 하나의 네. 에너지가 이렇게 그 에너지 파동이 워낙 이제 단단하게 보이니까 아주 작고 뭐 단단하게 보이다 보니까 뭐 우리 눈에는 뭐 원자라든지 이렇게 결정체처럼 느껴지는 그런 거다 하는 얘기 같은데 저도 저 얘기를 여러 저 번 얘기는 네, 저기 지금 입자의 파동성이라고 부른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거기서도 다 해당되는 알고 있는 얘기고, 거. 네, 알고 있는 물질도 우리가 옛날에 생각한 식의 물질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과 에너지가 완전히 좀 다른 건데 그러나 별개로 우리가 이제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건데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옷을 갈아수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네. 그보다 더 나가서 물질이라는 것 우리가 자체가 굉장히 희미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입자의 파동성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이제 여기서 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 나중에 혹시 양자역학을 제가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좀 자세히 해주세요. 저는 그것도 되게 이중슬리 실험을 계속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도 그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 근래에는 그 분자 정도 형태로 그렇습니다. 통과시켜서 네, 이중슬리 꽤 실험. 커다란 분자도 네. 사실 상당히 그 얘기는 저는 그 얘기가 더 재밌긴 한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니까 예, 넘어가기로 하죠. 뭐.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물질로 돌아와서 물질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거는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자연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이제 물리학이 하는 일인데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거는 그 현상을 일으키는 어떤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상의 실체로서 전제하는 것이 우리가 물질이라는 개념이죠. 원래 출발은. 역사적으로 보면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제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네. 거기에 효시는 역시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데모크리투스라고 보통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는 물론 사변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원자의 어떤 실제성을 생각한 건 전혀 아니고 그게 근대로 오면서 이제 놀턴이라는 화학자분이 화학 반응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산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물이 되는데 보면 언제나 산소와 수소가 부피를 1대2로 반응을 해서 물이 되더라는 그런 걸 이제 조사하면서 이게 뭔가 기본 단위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떤 기본 양이 그래서 이제 원자라는 거를 좀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그렇지만 돌턴이 생각한 거는 화학 반응에 있어서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지 그것이 이제 꼭 뭐 어떤 원자의 실제성을 생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자로서 정말 실제성을 생각한 사람은 처음에 생각한 사람은 이제 볼츠만이라는 분입니다. 볼츠만. 그래서 볼츠만 물리학자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분인데 아주 뭐 굉장히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업적을 남긴 분이죠. 뭐 세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대부분 분들이 뉴턴과 아인슈타인은 굉장히 잘 아시는데 볼츠만 잘 모르시지만 사실 볼츠만이 제 생각에 따라서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인슈타인보다요? 예, 오히려. 예. 아니 물론 그건 뭐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뭐 뷰티 컨테스트 이렇게 미인대에서 누가 더 예쁘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처럼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누가 더 뭐 그만큼 중요한 그렇지만 그만큼 업적을 남겼다는 말씀이시죠. 볼츠만 상수가 생각이 나는데. 왜냐하면 볼츠만이 중요한 업적이 이제 볼츠만 상수 이제 통기역학을 처음 만들고 뭐 그런 업적도 크지만 제일 중요한 업적은 역시 원자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확립한 분이 볼츠만인데, 예,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농담 말씀드리면 제가 볼츠만의 5대손이라고 제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뭐 저 의붓자식으로 5대라서 자, 어쨌든 농담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이제 분자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혹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도 원자도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원자라는 거는 원자 핵이 있고 주위에 전자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 핵이라고 하는 건 더 기본적인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럼 기본 입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기본 입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대개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기본 입자를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기본 입자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이제 하나가 렙톤이라는 거고 하나는 하드론이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보통 렙톤 하면 이제 전자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전자, 그다음에 중성미자, 그리고 뭐 미온 중성미자, 그리고 타우 중성미자 이렇게 6가지가 있고 하드론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양성자 들어보셨겠죠? 아마 양성자, 중성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외에 이제 중간자라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야르탄 입자라고 해서 굉장히 이상한 녀석들이 많이 있는데 야릇하네요. 저게 공식 명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strange particle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르탄 입자.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야르탄 입자가 몇 가지가 되냐면 저걸 전부 다 합치면 200가지가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으니까 기본 입자 이렇게 많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돼서 이 기본 입자가 정말 기본이 아니라 뭔가 더 기본적인 걸로 이루어진 거 아닐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쿼크라고 부릅니다. 쿼크. 그래서 쿼크라는 건 6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6가지의 맛깔이라고 부릅니다. 맛깔이 6가지 맛깔이 있고 각 쿼크들은 3가지 빛깔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하드론들 200가지가 넘는 하드론들은 모조리 다 6가지의 쿼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200가지의 그 입자들의 성질들을. 굉장히 성공적이죠. 이 쿼크라는 아이디어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입자들이 있으면 기본 입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우리가 4가지가 있다고 현재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하나가 이제 중력이고 다 아시다시피 또 하나는 전자기력, 전자기 상호작용, 또 하나는 약상호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하나는 강상호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혹은 약력, 강력 그렇게도 부를 수 있습니다. 힘이라고 써서. 양력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약 상호작용 이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가는. 그래서 모든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모든 상호작용은 따지고 보면 모두리 다 저 4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상호작용은 다. 근데 저 중에서 근데 저 중에서 중력이 가장 잘 이해한다고 생각이 되시겠죠? 중력은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이제 끄는 힘이.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은 저 4가지 중에서 중력이 가장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정체를 알기 어려운 거고,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는 사실 전자기 상호작용하고 약 상호작용은 꽤 잘 알고 있고, 강 상호작용은 좀 알듯 말듯하고, 중력은 아직 도저히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원적인 이해는 사실은. 뉴턴 때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아직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쿼크로 구성되어 있는 기본 물질이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 중에 이제 저기가 얼마나 세냐, 다 상호작용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강상호작용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강하고 그 다음 강한 것이 전자기 상호작용입니다. 그럼 그 다음 약은 약하기 때문에 약이라고 붙였는데 그렇지만 그래도 약 상호작용이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중력이 제일 약하거든요. 중력이 약하다고요? 네, 제일 약합니다. 얼마나 약하냐? 전자기하고 비교하면은 중력이 그러니까 10에 참 말할 수가 없는데 10에 마이너스 40승인데 그러니까 0.0000에서 0을 40개 붙인 다음에 그렇게 약합니다. 중력이요? 네, 그렇게 약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흥미롭죠. 양력에 대해서? 네, 전자기력이요. 전자기력이요. 그런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중력만 사실 중력이 중요하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게 왜 그러냐? 강상호작용이라는 건 엄청나게 강하지만 그렇지만 그 둘 사이가 이거 말하자면 기본 입자 사이가 무지무지에 가까울 때만 작용을 합니다. 무지무지에 가까울 때 어느 정도냐면은 원자 핵 내에 있을 때만 작용을 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궁극적으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15승미터니까 0.000에서 0을 15개 붙인 다음에 1미터. 그렇게 가까울 때만 작용하기 때문에 그보다 멀어질 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따라서 현실 세계 우리 일상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그리고 약상화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핵 내에서만 작용을 해서 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는 안 보이지만 그 핵을 분열시킬 때 그렇습니다. 중성자가 때리는 그 힘은 결국 이거를 해체시키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 에너지가 왜 엄청난가 하는 거는 바로 사실은 강상호작용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약상호작용이라는 건 뭐 우리가 베타 붕괴 뭐 이런 거 이렇게 원자 핵이 이게 저절로 쪼개져서 다른 걸로 바뀌는 뭐 그럴 때 작용을 좀 합니다. 약상호작용은. 네. 그다음에 이제 전자기 상호작용은 다 아시다시피 전기를 띈 것끼리 작용을 하거든요. 전기를 띈 놈끼리. 양이온, 음이온 뭐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성자는 전기를 띠고 전자도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 다 양성자, 중성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원자 핵하고 전자가 서로 이렇게 안정되게 원자를 만드는 건 전자기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원자 핵 자체를 만드는 건 강상호작용이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원자 핵과 전자가 모여서 원자를 만드는 거는 전자기 힘이 작용을 주로 합니다. 네. 분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현실에서는 이것이 이 보통 우리 생각하는 물질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원자가 모여 있는데 여기에 양성자 수와 전자의 수는 사실상 거의 같습니다. 사실상. 네. 같기 때문에 전기적으로는 음전기, 양전기가 똑같은 거죠. 네. 그러니까 얘와 얘 사이에 그 전자기력은 실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전자의 수, 양자의 거의 사실상 같고 여기도 같기 때문에 서로 다 비겨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중력이라는 놈은 질량만 갖고 있으면 계속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다른 놈이 작용하면 중력이 맥을 못 추지만 다른 녀석이 작용 안 할 때는 중력만 남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약상호작용, 강상호작용 작용할 일이 없습니다. 현실 세계는. 그러니까 전자기력이냐 중력이냐인데 전자기력은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대부분 다 전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작용을 안 하면 모두 다 중력만 남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천체, 지구와 해 같은 것이 작용하는 건 결국 중력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런 대상에서는 결국은 우리가 입자 하나하나를 볼 때는 중력이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지구와 태양 같은 거는 엄청나게 큰 거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중력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만 남는 거죠. 물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전자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걸 누를 때 이게 누르면은 이게 뭐 여기 조금 살도 들어가고 뭐 여기 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전자기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우리 실제로 좀 쉽게 이해하기는 힘든 개념인데 제가 만약에 이 노트북의 뚜껑을 이렇게 열고 닫는데 제 손하고 여기가 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입자들이 안 닫고 이게 전자기력으로 반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하여튼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양자역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하면 하면 그건 사실인데 하여튼 지나가시죠. 어쨌든 그리고 뭐 그다음 그럼 이제 그래서 이거는 금의 표면을 본 겁니다. 금의 표면을 원자 핵미력으로 금의 표면을 보면은 거기 왼쪽에 보이시는 게 표면을 이제 그냥 본 거고 여기 그 한 변의 길이가 100 나노미터니까 나노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9승이니까 10억 분의 1이니까 저거 한 변의 길이가 대략 뭐 거의 1억 분의 1미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세히 보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거를 입체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입체적으로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래 금을 실제로 이렇게 표면을 보는 거고 이것이 이제 바로 원자를 보는 현미경입니다. 그래서 AFM 원자력 현미경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현미경입니다. 원자를 보는. 이건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뭐 제가 그렇다고 파크 시스템 선전할 수는 없지만 아니 선전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파크 시스템즈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한국 회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현미경이고 가격이 얼마나 비싸죠? 상당히 비쌉니다. 개인이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연구실이나 그다음에 회사
뭐 그런 데서 많이 씁니다. 원자를 보고 특히 반도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반도체 표면을 얼마나 잘 만드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흑연의 표면을 본 겁니다. 흑연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 여기 정육각형 같은 것이 쭉 벌집 모양으로 쭉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벌집의 꼭지점이 흑연 그러니까 탄소 원자 하나하나입니다. 그 탄소 원자들이 벌집처럼 네. 이 모양을 이루면서 쭉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흑연의 표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가 영어로 seeing is understanding 써놨는데 보는 게 믿는 거다. 보는 게 이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seeing is believing 이제 하여튼 seeing is understanding이니까 이런 말을 썼죠. 이걸 보면 이게 그 사실 볼스만이 이제 여담을 하면 볼스만이 처음으로 원자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걸 못 봤죠. 볼 수가 없었습니다. 1900년 초기 때문에 100년보다 더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이거는 뭐냐면 이건 이제 물리학자들이 만든 표인데 표와 그림인데 이거는 바로 이 기본 입자들하고 그들 사이 상호작용을 이게 표로 보여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왼쪽 위에 보시면은 거기에 기본 입자들 6가지 종류가 쭉 써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렙톤이라는 게 6가지, 그 다음에 코어크라는 게 6가지가 다 서로 이렇게 짝을 이루게 됩니다.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라 다 짝을 이루게 됩니다. 짝을 이루게 돼서 6가지가 있고, 그게 둘씩 짝을 지어서 3개씩 짝을, 3개가 되는데, 3짝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보통 세대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세대,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뭐 조부모님 세대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네. 뭐 그렇게 불러서 그것이 다 이렇게 맞게 돼서 대칭이 묘한 대칭이 있고 여기 뭐 자세한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이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라 대칭을 잘 만족하면서 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약간 아래 보시면 그게 4가지 상호작용이 여기 성질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 약상호작용, 전자기력, 그다음에 강상호작용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위에 보시면 그 4가지 상호작용을 서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 이상한 알갱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우리가 보통 게이지 입자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하여튼 그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거기다 설명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림을 잘 만든 거라서, 이게 이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대칭을 이게 잘 숨어 있어서, 물리학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주 멋진 대칭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짜여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도 굉장히 그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사실 물리학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아, 유명한 이제 주기율표가 나와. 이게 이제 주기율표가 나오는데 그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원자 핵을 이루고 원자 핵과 전자가 모여서 렙톤이라고 하는 전자가 모여서 원자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가 이제 하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원자가 이제 모여갖고 이제 우리가 원소를 이루는데 그것들을 이제 바로 원소들을 보여주는 표죠. 그러니까 원소가 현재 우리가 보통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원소, 그러니까 원자의 종류 혹은 원소의 종류가 대략 한 90가지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0가지를 우리가 규칙적으로 잘 배열을 한 걸 우리가 이제 어떤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성 갖고 그 표로 잘 만든 것이 우리가 이걸 보통 주기율표라 부르죠. 영어로는 피리오딕 테이블, 그러니까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시면 저거 메뉴에 보시면 여기 이제 메뉴의 맨 왼쪽 끝에 수소입니다. 수소, 하이드로전. 수소고 수소라고 하는 놈은 굉장히 간단해서 원자 핵이라는 놈은 양성자 하나가 그냥 원자 핵 하나고 양성자 한 개만 딱 있는 거죠.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표두는. 그래서 양성자가 딱 한 개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가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 이제 원자 핵 안에 보통 양성자와 중성자 있기 마련인데 양성자, 중성자는 그 질량이 거의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성자가 조금 더 무겁습니다만 거의 같기 때문에 양성자, 중성자를 합한 것이 몇 개가 있느냐가 바로 그 녀석의 질량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질량수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그다음에 양성자가 몇 개가 있느냐는 건 바로 그 녀석이 전기를, 그러니까 원자 핵만 있어서 전기를 얼마나 띄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중성자는 전기를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만 띄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예를 들어 5개가 있다면 전기를 5개 띄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건 원자 번호가 1인 거죠. 원자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질량수도 보통은 1입니다. 양성자 한 개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나 사실 이제 수소 원자에 따라 어떤 놈은 양성자는 반드시 한 개만 있어야지 수소인데 그렇지만 희한하게도 중성자도 하나 같이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성자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자도 하나 같이 있기 때문에 질량이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2가 되는 거죠. 둘.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무겁기 때문에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중수소.
심지어 어떤 놈은 중성자를 2개 가진 놈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네. 그러면 양성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소는 맞는데 중성자 2개 있어서 질량이 무려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삼중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놈들이 뭐라 하냐 충칭해서 동위원소라고 부릅니다. 동위원소. 그런 놈들을 동위원자, 동위원소. 자, 그다음에 이제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으로 보시면 메뉴에 보면 헬륨이 있죠. 헬륨. 헬륨이라는 놈은 이거 양성자가 2개가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2입니다. 원자가 2이고 네. 보통 이제 중성자가 대개 2개 있기 때문에 질량수는 보통 4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헬륨이라는 놈도 때로는 중성자 1개가 없어져 갖고 중성자 하나밖에 없는 놈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놈은 이제 동위원소인데 그런 놈은 언제 중요하냐? 핵융합 반응에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순서대로 쭉 쓰면 우리가 지금 원자 번호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원자 번호가 바로 원자의 특성을 결정하거든요. 왜냐하면 양성자가 몇 개 있느냐가 바로 그 전기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개 원자를 만들고 또 분자를 만드는 건 전부 다 전자기력의 힘 문제입니다. 전자기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그 원자의 성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원자가 정체가 뭐냐 하는 건 결국은 원자 번호가 결정합니다. 즉 양성자 수가. 그래서 양성자 수대로 쭉 배열한 것이 수소 있고 맨 끝에 헬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튬 그 3인 거죠. 원자 번호가 3. 즉 양성자 3개 있는 거. 그 옆에 베릴륨. 그래서 수헬, 리베. 그다음에 이쪽 가서 붕소. 그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불소. 그다음에 네온.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다음에 그다 더 내려오면 이제 뭐 나트륨, 마그네슘 이렇게 쭉 가는데 이걸 아무렇게 해온 게 아니라 표를 쫙 맞춰 놓은 것이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씩 돌아가는 거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제 죽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이게 세로로 보시면 세로를 우리가 하나 이거를 우리가 이제 족이라고 합니다. 족이라 하는데 이 족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맨 끝에 보시면 맨 왼쪽 보시면 수소가 바로 밑에 리튬이 있고 바로 밑에 나트륨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밑에 칼륨 있나요? 그런 녀석은 전부 다 말하자면 양성자 수는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전자가 양성자가 있고 주위에 전자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야 중성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이 뭐냐면 보통 수소 같으면 이제 전자가 딱 하나 있는 거고 만일 리튬 같으면 전자가 3개 있지만 3개 있다는 건 어떻게 있냐면 2개는 안쪽에 있고 하나만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을 보면은 수소나 리튬하고 똑같습니다. 바깥만 본다고 하면. 그것이 나트륨이나 그것도 다 칼륨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속에 있는 전자는 가려지고 맨 밖에 있는 놈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반응 같은 거 할 때는 맨 밖에 있는 놈은 수소나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거의 같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해지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걔네들이 성질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맞춘 거죠, 이렇게 성질을 맞춰서. 이제 그 수소 밑에 쭉 줄 선 애들은 줄 선 애들. 실제로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자가 하나밖에 안 말하자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있긴 한데 나머지는 다 안쪽에 이제 말하자면 감춰져 있는 거죠, 약간 말하자면. 아니 뭐 이건 제가 굉장히 거칠게 얘기하는 거라서 뭐 좀 거칠게 하는 겁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그렇지만 하여튼 대강 맞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튬이나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건 굉장히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성질이 비슷하고 뭐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바로 하나 옆에 가면은 베릴륨이나 매그네슘이나 칼슘이나 뭐 이런 것도 비슷한 거죠, 성질이. 뭐 그런 식으로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빛깔을 다르게 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게 상온에서 예를 들면 기체로 있느냐, 액체로 있느냐, 고체로 있느냐, 그 다음에 금속이냐, 아니면 이제 비금속이냐, 이걸 나눈 겁니다. 이게 파랗게 한 건 다 금속이고, 파랗지 않은 건 비금속이고, 중간에 있는 건 이제 약간의 반도체도 있는 거죠. 반도체, 약간 반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쭉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저도 이제 눈이 안 좋아요. 쭉 보시면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 가운데 정도에 쭉 보시면은 가운데 보면 거기 혹시 메뉴에 구리 보이십니까? 구리? CU라고 쓴 겁니다. CU. CU가 구리인데 29번. 네, 그 밑에 보시면 AG가 은이고 그 밑에 보시면 AU가 금이죠. 요것들이 다 뭡니까? 이제 비싼 기금속이라는 겁니다. 요거의 성질이 다 특이하고 성질들이 뭐냐면 가장 말하자면 화학 반응을 잘 안 합니다. 굉장히 안정돼 있고 잘 안 하는 그런 성질들이 좀 있는 거라서 기금속으로 돼 있는 거죠. 뭐 대체로 이런 것들이 뭐 등등등.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금 바로 옆에 보시면 HG가 이제 수은인데 이 녀석이 굉장히 특이한 것이 빨갛게 돼 있느냐. 얘가 유일하게 상온에서 액체로 있습니다. 나머지 다 고체인데. 금속. 네, 금속이면서 액체로 있고 거기에 빨간 거 하나 또 BR이라고 보이십니까? BR이 브롬인데 브롬. 이 녀석은 또 상온에서 유일하게 액체인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그 2개가 유일하게 액체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기체거나 아니면 고체거나 합니다. 다 대부분 다. 평원에서 액체인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죠. 브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거기에 맞춰져서 굉장히 특별하게 성질을 다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딱 정리해 준 표가 이렇게 피리어드 테이블 주기율표니까 요거 하나 있으면 굉장히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 무진장 외웠습니다. 예, 수해, 리베, 붕탄, 질산, 들레, 남아, 알신, 황여마 이렇게 다 외우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맨 아래 내려가시면 그 7주기 맨 아래 내려가시면 거기에 분홍색이 이렇게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네. 거기 보시면 이제 AC, 그 액터나이드 계열이라고 해서 AC부터 그 로렌츠 LR까지 쭉 있는데 거기 쭉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줄 보시면 맨 처음에 AC가 이제 액티늄, 그다음에 TH가 토륨, 그다음에 U가 이제 우라늄이고 이제 이렇게 나가죠. 우라늄, U는 이제 유명하죠. 우라늄. 그다음에 이제 N는 뭐 넵티늄, 뭐 플루토늄, PU가 플루토늄, 아메리슘 이렇게 쭉 나가는데 자, 여기서 U까지만 이렇게 제도에 그다음에 NP부터는 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건 뭐냐면 그거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원자 핵 반응으로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거고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거는 우라늄이 끝인 겁니다. 우라늄이라는 U라는 놈이 원자 번호가 92거든요. 92는 무슨 얘기냐면 양성자가 92개나 있다는 거죠. 원자핵이 엄청나게 큰 원자핵이고 질량수가 제일 많은 거는 238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양성자 92개와 그다음에 중성자까지 합치면 모두 238개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사실 따지면. 자, 그래서 이 92번까지가 이제 자연에 존재하는 건데 가운데쯤에 TC라고 쓴 걸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TC 아마 테크늄인가 하는 건데 이 녀석은 그 흐리게 돼 있죠. 이거는 자연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실제로는 거의 90개 정도 존재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연에는. 근데 어쨌든 우라늄이 제일 큰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두 개 더 지나가면 이제 플루토늄이라고 있는 녀석. 그 녀석은 굉장히 유명한 거지만 자연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하고 이제 지나가겠습니다. 이 원자에 대해서는.